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민주선거가 펼쳐졌지만 후보들 사이의 공평한 기회라는 면에서는 수긍하기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인민의 일꾼이라는 코미디 드라마에 현직 대통령으로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선거 광고가 금지된 선거 전날까지도 이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든 것처럼 보이는 이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오늘날 대통령 젤렌스키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결사항전을 이끌고 있는 그는 지금은 코미디언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국가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싸움이기도 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 건 참 역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2016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역시 젤렌스키처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았고 또 이걸 활용했죠. 이걸 통해서 4번이나 파산한 무능하고 부패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털고 유능한 기득권 파괴자의 모습으로 보수 야당 후보에 안착했습니다. 이해 영국 국민들은 경제적 계산이라기보다는 감정과 선동에 의한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키, 헝가리, 폴란드 등지에서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권위주의가 이미 출현하고 있었죠.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된 이른바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져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읽을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할 줄이야. 전쟁의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길 기원할게요. AI도 우리 인류와 같은 심정이군요. 그럼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혀주셨고 댓글 좀 보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는 동유럽 최대 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주재 일본 대사를 역임했던 구로카와 유지가 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김영래님. 동유럽 역사 배울 때 다양한 인종이 있어서 서양 세력의 다툼 장소가 된 적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우크라이나의 슬픈 역사네요. 김경숙님, 수탈의 역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지금처럼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겠네요. 해주셨습니다. 흔히 나라를 가지지 못한 민족의 대명사로 유대인들을 들잖아요. 네. 그래서 디아스포라, 영어로는 다이아스포라라고 하는데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돈 기간을 뜻하는데 우크라이나 역시 1000년 동안 독립국가를 가지를 못했죠. 그 책에서 배웠지만 이른바 루스, 러시아 대공국 이후에 독립국가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태인들하고 이 공감이나 유대가 많아요. 또 이 지역이 유태인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유태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결사항전을 이끌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박병준님, 이번 전쟁은 지도자의 무능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돼서 러시아가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항랑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끈질긴 저항,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국을 위해 입국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해주셨네요. 후회할 수는 있는데 물러설 수가 없게 돼버렸죠. 네.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전쟁을 포기하면 중도 포기하면 자신의 철권 통치가 국내에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정적 없는 반대 세력 없는 철권 통치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화 협상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체면을 세워주는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비극적인 얘기긴 한데 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뉴욕타임즈의 국제문제 칼럼니스트가 푸틴의 플랜 A부터 D까지를 분석했거든요. A는 3,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당초의 계획이었고 이건 실패했죠. 네. B는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소모전을 벌여서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우크라이나를 무력화시켜서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거고 이것마저 실패한다. 더 이상 이 전쟁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가 어려워지면 폴란드 인근에 있는 나토 회원국을 발트 3국을 포함해서 친다든지 해서 오히려 확전해버린다. 그러면 유럽이 놀라서 오히려 친러와 반러로 분열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은 플랜 D가 바로 생화학전이나 핵무기 전쟁까지 가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푸틴이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 같아요. 후회는 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럴 수가 물러설 수 없는.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1539번님, 가엾은 우크라이나, 민족은 이때 나라가 없던 코사크족, 왜 결사 항쟁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군요. 우크라이나 화이팅 해주셨고요. 2032번님,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에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한 국가가 생성, 분열, 연합 등 수많은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김원식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쟁을 승리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이긴다 해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이 차지했지만 결국 독립을 했듯이.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의 친러 성향도 꽤 있었거든요. 지식인과 엘리트들은 친러, 친서방파로 갈려 있었는데 인구 구조에서 일단 한 20% 정도가 러시아계고 동부 지역은 특별히 러시아계가 많았고 그중에서도 크림반도는 지난번 책 설명하면서 설명했듯이 1950년대 후르시초프가 이 자치공화국에 선물한 게 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명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게 했거든요. 점령하면 환영할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푸틴의 오판은 이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될 수도 있는 이 나라가 아예 친서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친러와 친서방이 정권을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비등한 관계였다면 지금 이후로는 완전히 친러 세력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지적들이 나오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오늘날 정치학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민주주의의 후퇴. 하지만 이 답을 찾으려면 진짜와 가짜 민주주의부터 판별해야겠죠. 독일 출신의 정치사상가 얀 베르너 밀러의 민주주의 공부,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예. 물론 이 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렇죠. 예. 저자 어떤 분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독일계 철학자, 정치 철학자입니다. 공부는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하고 옥스퍼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이죠. 미영 독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은 프린스턴 대에서 가르치고 연구 중입니다. 저도 읽었는데 대중들한테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지된 게 2016년. 그러니까 서구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브렉시트를 결정한 민주주의 후퇴의 상징적 사건이 벌어졌던 그 해에 이분이 낸 책이 퍼퓰리즘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어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퍼퓰리즘이 뭔가 이런 정의 또 역사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이게 미국에서 탄생해서 남미로 갔다가 유럽으로 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 하는 궤적을 살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뭐 대중영합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네. 우리는 대중들한테 인기 끌려는 거다. 정치인들 안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없죠? 본질은 아니다. 네. 그러면서 저자는 단순히 유권자의 환심을 살려는 게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라는 걸 한다 이렇게 규명했는데 이 책에서도 문화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나오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퍼퓰리즘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파해서 상당히 세계적 관심을 끌었죠. 오늘 읽어볼 책 민주주의 공부가 이 민주주의 위기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그런데 왜 민주주의는 늘 불안한가?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역설하는 책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즉 가짜를 떨쳐내고 나면 진짜 민주주의를 할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낙관보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책이고, 그러자면 민주주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뭐가 민주주의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책이고요. 원제는 2021년에 미국에서 출간됐던 Democracy Rules라는 건데, 뭐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의 규칙들 혹은 민주주의가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부라는 번역은 점잖은데 부제가 아주 섬뜩해요. 개나 소나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번역자나 기획자의 어떤 최근의 상황에 대한 분노가 담긴 게 아닐까. 네. 뭐 시선을 끄는 그런 부제긴 합니다. 네, 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점이 세계 각국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늘고 또 지도자도 늘고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밖에 또 없을 그런 면이 것 있죠. 같고요. 예. 그래서 저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건하자면서 책을 쓴 건데 그 방법으로 어떤 걸 제안을 해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킨 우크라이나 사태 주역인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잖아요. 네. 아마 죽을 때까지 권력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주 잘못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건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권위주의 지도자에서 다 선거에서 이겨서 된 거예요. 그냥 쿠데타를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영토 야욕으로 일으킨 전쟁에서도 러시아 내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당장 선거를 한데도 푸틴이 무조건 이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개 반응은 둘 중 하나죠. 하나는 대중이나 국민의 선택을 비난하죠.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네. 아니냐. 근데 흥미롭게도 보면 다 정당이나 배후 세력들은 엘리트예요. 그런 권위주의적인 혹은 독재자적인 지도자들 주변에는. 미국은 트럼프라는 파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았지만 공화당이라는 전통의 그 정당의 후보로서 권력을 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엘리트들의 집단이라고 할 당연히요.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중의 선택을 받은 거고, 푸틴도 뭐 정당은 헛개비에 불과합니다만 러시아의 경우에 올리가르히라고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푸틴의 측근들,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떼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그 주변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푸틴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화 권력이라는 면에서 이런 식의 엘리트들을 거쳐서 파퓰리스트가 자리를 잡은 거니까 결코 국민의 선택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대중들이 그야말로 그런 못난 선택을 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트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런 망가진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네. 얘기하는데, 그것도 해답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뭐 대중들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엘리트들이 그런 선택을 한 어떤 배경이나 계기가 있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민주주의를 되살리는데 그런 비난은, 공부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건 가짜 민주주의고 어떤 건 진짜 민주주의인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엘리트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정권 잡는 게 결코 민주주의는 아닌데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많은 국가들, 심지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했다 싶은 나라에서조차 엘리트끼리 손만 바뀌는 건데 뭐가 민주주의냐 하는 불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죠.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를 갈등 공화국이라고 지목했던 이제 어떤 한 지성인도 국내에서 뭐 당 바뀌어서 집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와중에서 불평등이나 양극화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영원히 그대로인데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제도로 돌아가서 이 저자는 한번 따져보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문구가 저자의 주장이 아니라
2010년에 죽은 그 프랑스 철학자 클로드 르포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저 가까운 과거에 시작된 열려있는 여러 가능성의 노름일 뿐이며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탐험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건데 이 실험이 끝났다고 섣불리 얘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민주주의의 공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극우 포퓰리즘의 대유행. 뭐 트럼프의 당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런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주도했고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주변국들도 그랬고 그다음 러시아, 중국 다 이제 권위주의 혹은 독재 정권들이 다시 살아나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심지어 자국 내에서는. 네. 근데 어떤 오해를 우리가 그동안 했냐면 민주주의만이 스스로의 실수라든가 다른 민주주의에서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극우 포퓰리스트들,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더 서로 잘 배우더라. 중국은 러시아한테 배우고 러시아는 네. 중국한테 배우고 이런 식의 원형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련된 민주주의라는 가짜 틀만 쓴 실은 독재자가 양산되고 있더라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극우 포퓰리즘의 본질을 저자가 아까 얘기한 정체성 정치, 이걸 문화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내 편을 가르는데 그 내 편이 자신들만이 정당성을 가진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트럼프로 예를 들어보면 이민자를 범죄자들로 묘사했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늘 살인자나 도둑으로 묘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백인 중심의 기독교 국가를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진 다 미국민이 아니야. 이런 식의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 전쟁입니다. 예, 가르고. 또 후견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래서 내 편이라고 짐작이 되고 내 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한테는 보상 차원에서 경제적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혜택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법제도가 무너졌다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지식인들이 통탄했던 이유는 내 편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면권을 남발하고 여러 가지 사법 진행을 방해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후견주의인데 러시아는 더하죠. 아예 민영화 과정에서 푸틴의 사람들한테는 떼주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자신들만의 세계를 꾸미면서 그게 정당하다고 믿는 거죠. 네. 이걸 20세기의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과 맞추려는 노력은 공허하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시즘, 독일 나치,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하고 비슷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푸틴이나 중국 정부를.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도 아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 대중들이 뭔가 민주주의라는 게 답답하고 고장난 것 같으니까 권위주의를 열망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나 위협은 20세기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저희 별칙부록에서도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인기 영합주의라고 해서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인기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저자가 이 포퓰리즘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문화 전쟁, 정체성 정치로 나타나는 건데 되게 포퓰리즘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중들이 이게 엘리트, 그동안 오랫동안 해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공격처럼 비춰지니까 박수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어떤 반기득권적인 태도 같은 건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저자는 자신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원형의 국민만이 진짜 국민이고 침묵하는 다수를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믿는 겁니다. 트럼프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 백인들이 오히려 소외당한 역사였다. 1960년대 흑백차별 없애자는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침묵하는 다수가 백인이다.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 건 백인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기 영합을 하긴 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이렇게 백인만이 진짜 국민이다. 나머지는
아니다 하고 적과 나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로 나타나고 각종 시위로 나타나고 흑인에 대한 차별이 더 공론화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문화전쟁이라면 나머지 다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 집단들로 몰아붙인 다음에 내 편을 드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잖아요. 이게 정실자본주의라든가 후견주의라고 책에서는 표현합니다만 네. 도둑국가가 됩니다. 푸틴의 도둑국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신흥 재벌 계급들은 막 재산이 몇 조 원씩인데 빈곤층 이하의 사람도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피아 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 확대 가족이라는 개념도 씁니다. 내 정치 이너서클 동아리에 들어오면 가족이야. 넌 내 형제야. 그러면서 끝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대목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현대 관료주의 국가 장악의 주요 혜택은 이런 극우 파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주요 혜택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 막 억지로 죄를 갖다 씌우긴 어려운데 예전 뭐 반공법으로 민주화 운동에 종사했던 인사들을 빨갱이로 만들듯 하기는 쉽지 않은데 죄가 많은 사람들을 죄가 없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도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가 언급한 게 프랭켈의 이중 국가거든요. 예, 이중 국가라는 정상적이고 표현이죠. 규칙이 지배되는 삶이 있는 동시에 또 예측이 어려운 분열의 상태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예를 들어서 보여야 러시아가 될까요? 뭐 대표적이죠. 러시아는 이중 국가죠. 보통 사람이 삶을 생각하면 투표를 하고 네. 뭐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측 가능한 선거 기간도 있어요. 네. 다 임기들이 있고. 근데 어떤 상황에서 보면 나발리라는 정적에 대해서 독살 음모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침공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네. 새로운 보안법이 적용돼서. 이거는 예측이 어려운 분열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너무 달라요. 일상은 일상대로 민주적으로 돌아가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적인 선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도 되고 하니까. 근데 경제 부문에서 상당히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나폴레옹 3세가 모든 비판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나 선택했는데 어쩌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네. 거죠. 트럼프가 늘 이런 말을 반복했죠. 국민들은 나를 선택했다. 그건 사실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현대 우익 포퓰리즘의 롤 모델이자 이런 도둑 정치계의 혁신가라고 저자는 푸틴을 얘기합니다. 푸틴이 해온 것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태연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형식을 빌려왔어요. 다 선거로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네. 그리고 2번 이상 대통령직을 못하게 되니까 총리로 갔다가 돌아온다든지 이런 새로운 기발한 방식을 많이 동원해서 혁신적인 도둑 정치가라고까지 하거든요. 국민들이 민주주의 몰아내서 이런 권위주의나 독재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겁니다. 푸틴의 진짜 기술은 나 말고 누구 할 건데? 나 말고 누구 뽑을 건데? 나발리 시민운동이나 하던 정치불명의 사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선택폭을 좁혀서 결국은 미우나 고우나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네. 문화전쟁과 후견주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극우 파퓰리즘의 행태인 거죠. 네, 그들의 통치 방식인 그렇죠. 거고 네. 또 포퓰리스트들이 구사하는 통치 방식이 문화 전쟁 혹은 정체성 정치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몰고 온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만이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의를 독점하게 돼요.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하니까 경찰들도 흑인들 시위나 치안 문제에 대응할 때 좀 해퍼져요. 그래서 이른바 Black Lives Matter라는 흑인 차별 반대 운동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서구 사회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도 이중 분리 현상이라고 저자가 표현하는데 특권층들, 돈 많은 사람들, 여기서는 리버럴 코스모폴리탄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리버럴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면서 서민들하고 거리를 둬요. 네.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삽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요트에서 살고 가족들끼리
섬 같은 대저택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살면서 어울리길 싫어하죠. 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 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네. 계층이죠. 근데 그런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긴 하지만 별로 그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잘 알면서 투표가 싫어지고 그러면서 투표조차 안 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져. 네.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흥미로워요. 실질적인 과두제가 미국이 된 게 아니냐. 몇몇 사람들이 정치, 경제계 엘리트 몇몇 사람들이 손은 바꿀지 모르지만 돌아가면서 해먹는 나라가 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 엘리트 계층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소득이나 수입을 방어하는 산업을 만들어 놨다. 의회에 로비하고 정치자금 뿌리고 선거제도 바꾸면서 사실상 자신들만의 영역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데- 민주주의의 위기죠.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 실상 이제 저소득층의 투표를 비롯한 정치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에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사실 부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우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원형이고 지금도 고대 그리스처럼 하자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부자들 입장에선 똑같은 한 표라는 게 물론 시민들에 국한된 얘기긴 합니다만 정상 시민들의 경우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한 표니까 위협한다는 생각이 많아서 늘 조건부로만 민주주의를 수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것을 기존의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갖게 됐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 나라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나라로 본사를 옮길 수도 있고 저택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향력은 엄청난데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엘리트 계층하고 정치로 인한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어디든 떠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서민이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위기 중에서도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가 종족 국가, 완전히 다른 두 종족이 종족적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지탱되는 희한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금권 정치적 포퓰리즘이 등장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싶어요. 셈이죠. 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만 봐도 적어도 트럼프는 경제에 신경을 쓴다라면서 또 이유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내 이유가 그런 거였죠. 명분을 찾을 만큼 파퓰리스트가 인기인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기존에 이런 양극화나 불평등을 만들어 온 기성 세력들이 있는데 기득권 엘리트 세력이 있는데 그 서민들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 방 먹이고 싶은데 누가 먹여줄 수 있느냐. 네. 힐러리 클린턴이 먹여줄 수 있느냐. 그 안에 핵심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나 경제에 폐해가 있을지언정 우리를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트럼프가 한 방 먹여줬으면 이런 차원에서 극우 파퓰리즘이 굉장히 유리해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회의 안정이나 전망, 미래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내 편인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나머지한테는 엿먹일 수 있으니까 극우 파퓰리스트들이 이제 상당히 성행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자는 나중에 약간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개념까지 도입해 가면서 모든 국민들한테까지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건 무작정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유시민 이 사람들로 어느 정도는 한계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하죠. 네. 그러니까 파퓰리스트들은 너무 좁혀서 내 편만 국민이라 그러고 또 너무 자유지상주의가 되면 모든 사람이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까지 이 안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배제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근데 하죠. 포퓰리스트들이 내 편이 되면 너에게 안정을 줄게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자가 안정을 외치는 포퓰리스트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사실 인간이라는 게 본래 계속 안정적인 걸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걸 어떻게 좀 경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자가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안정 욕구가 퍼퓰리스트를 선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안정 욕구 자체는 본성 중에 하나지만 그 가끔씩 이 기성 세력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선거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 가장 큰 엿을 먹일 수 있는 반기득권자를 찾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좀 황당하다 싶은 정치를 희화한다 싶은 후보까지도 가끔씩 꽤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엿먹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기성 세력들한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안정희구 세력보다는 대중의 그 안정희구 본능보다는 뭔가를 판을 뒤흔들고 싶은 욕구가 극우 퍼퓰리스트한테 표출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자유, 평등, 불확실성. 자유평등은 너무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유명한 얘기니까 네. 이 책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불확실성이 특히 제도화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전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얘기를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데 민주주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니까. 만약 이게 수단이라면 굳이 이게 아니어도 되는 게 많죠. 중국이 요즘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관리자본주의, 권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경제성장, 그러니까 평화 번영,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정 같은 데는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민주주의 자체가 개별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극적으로 존중해 주는 방편이니까 그게 수단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는 그동안 많은 정치 철학에서 언급해 온 건데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평등의 훼손을 가할 수 있고 평등만 추구하게 되면 자유가 무너지는 그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점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 온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사실 정말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체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다. 저자가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요체라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 일종의 의문을 직관이나 상식에 반하는 의문을 해소하는 게 이 책의 묘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추첨, 지금 제가 방금 이 키워드 제비뽑기 했던 것처럼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해법을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 같은 걸 뽑은 겁니다. 대표가. 심지어는 또 운 통해서 의장이 될 수도 있어요. 추첨을 국회의장이. 네.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적어서 가능하기도 했지만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중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만 해도 누가 될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비를 할 여력을 안 주는 거죠. 딱 제비뽑기를 해서 되면 그 사람이 참여해서 쟁점을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정치학자들 중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우리도 부분적이지만 도입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숙려 민주주의라고 원전 관련해서 시민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네. 같이 합숙하면서 토론해서 쟁점 정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많이 부분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누구나 다 그렇게 정치에 참여해서 의제를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먹고 사는 힘든 일들은 노예나 여성들이 해줬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3만 명의 시민들 대상으로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여유가 지금 과연 있을 것이냐. 자기 생업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의제로 간 거죠. 대의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의회를 뽑고 이런 것들이죠.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우리 뜻을 대신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거죠. 장작 루소 같은
프랑스의 철학자는 데이제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볼 정도로 누군가 한 사람을 대신한다는 게 가능하냐 하는 의문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아테네 고대 민주주의의 원형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많은 정치학자들한테 로망 같으면서 동시에 오늘날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테네는 도시국가 가운데 최고가 됐는데 심지어는 아예 직업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 제비뽑기에 늘 응해서 그 일을 하면 봉급이 나오니까 그걸로 살았던 사람들이 3만 명 가운데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마치 하죠.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사실 추첨으로 뭔가를 뽑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그런 있었네요. 거죠. 하지만 추첨이 소위 운빨 전략이라기보다는 운에 기대기 때문에 예. 로또 크러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대의제와 민주주의를 양립 불가능한 관계로 보는 예. 학자들도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데이제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 추첨제를 남용하면 분명히 부정부패를 막을 수는 있는데 계속되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와서 또 다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네. 갈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의제라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에 해당되는 대목인데요. 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우리도 이번 대선 불확실성이 컸잖아요. 네. 누가 이길지 몰랐죠. 그렇죠. 지고 나면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빠르게 수용했고 부덕의 소치라고 패배를 인정했죠. 근데 파퓰리스트들은 좀 달라요. 트럼프가 인정했습니까? 선거를 도둑 맞았다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진 걸 보니까 이 체제는 썩었군.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시민들 간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 문화를 오염시킵니다. 근데 진짜 민주주의는 우리가 졌다고 체제를 이 시스템을 나쁘게 욕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충실한 반대자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 대표 대의 기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에 상당히 근접해가는 거다. 진짜 민주주의에. 그러면서 제도화된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혼란이나 무작위와 달리 누가 이길지 모르고 누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다음 선거 때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다음엔 이길 수 있다는 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책에서 저자는 여러 정당이 지는 체제가 중요한 것이다. 한 정당만 계속 지면 러시아는 한 정당만 계속 지고 있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승자와 패자가 바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 네. 근데 러시아는 뭐 새로운 정당 꾸며서 정치에 참여하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고 중국의 경우는 더한 거죠. 쉽지 않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민주주의의 공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맥의 권력. 저도 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맥의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대의 기구들이 있었죠. 네. 국회, 의회,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 뜻을 대신할 세력이 있다면 맥의 권력이라는 건 정당과 언론입니다. 정치의 필수 인프라,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메시지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루소 같은 경우는 원시 공산주의도 얘기했던 사람답게 국민들은 뜻이 다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아주 스마트한 국민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사실 알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갈등과 경쟁, 타협,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구조화된 민주주의 이 과정에서 정당과 언론이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냐면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메시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형성이 되고 이게 정치,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는 것이 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매개 권력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 정당이 정말 대장 부하의 수준을 넘어섰느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게
이 매개 권력의 건전성과 관련한 논란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특히 19세기에 들어서 정당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건국의 아버지들조차도 처음에 반대를 했다고 하죠.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는 게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잘 아는 워싱턴, 네. 제퍼슨, 해밀턴 이런 사람들인데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정당이 과연 필요할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당의 기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민주공화당에 네. 초반에는 이게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맨날 싸우지는 않을까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어떤 정치라는 게 한 가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거니까 결국은 매개기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아는 민주공화당의 뿌리가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정당과 언론도 특히 정당의 경우는 외적 다원주의와 내적 다원주의라는 게 확보되는 무슨 얘기냐면 정당이 있어요. 지금 권위주의 정부라고 불리는 헝가리, 폴란드, 터키 이런 데도 다 있고 다원 정당들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힘의 혹은 균형의 격차가 심해서 정당 간 경쟁이 안 돼요. 북한도 무슨 당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경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매개기구가 다원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당 내에서도 비록 당파성을 띠더라도 그 방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정당 대표 혹은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하는 거라면 다원주의가 확보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터키가 좋은 예인데요. 처음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상당히 그 경제 성과를 보이면서 민주주의를 다져갈 것 같았던 행정부가 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완전히 권위주의 정부로 들어서서 지금은 반대파들을 쿠데타 명분으로 다 그야말로 처벌하면서 없애나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펴는데 반대 언론을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민주주의 형식을 빌려서 없앱니다. 그냥 문 닫아라 그러면 그야말로 독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서 후견을 받은 엄청난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들어서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 모든 반대 언론을 다 사게 해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반대 언론이 하나도 남지 않은 네. 희한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개 권력의 저효율 혹은 부패가 몰고 올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당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저자가 이 실험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뭐 사회주의 공부한 분들은 잘 아시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정당이라는 게 뭐 그냥 딱 정해진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내적 다원주의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실험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지? 그러면 그 각종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그 안에서 용광로 끓듯이 끓어서 하나의 목소리로 결정돼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일종의 실험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당의 부재를 탓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공화당의 트럼프 당으로 그렇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정당이 전락해버리는 걸 보면서 뭐 팩트나 진실은 관심도 없고 트럼프 입맛에 맞느냐만 가지고 평가하는 걸 보면서 정당이 그야말로 잘못되고 있다. 당파적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당파적이 된 건 맞는데 이 시민들은 정당에 기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과 거리가 멀어졌고 이 사람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파퓰리스트를 더 반기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키워드, 시민 검토단, 전투적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불복종.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가짜를 구분해 봤는데 저자는 민주주의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다. 길은 있다. 자, 어떤 걸 보완해야 될 것이냐? 아마 이게 지금 극우 파퓰리즘이 전성기를 누리다 오히려 꺾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러시아 푸틴이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푸틴이 19세기식 영토 야욕을 보이니까 그동안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독재를 향해 가던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쪽에서 오히려 주춤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시진핑이 번영, 그른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거의 일상화하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근데 지금 뜻대로 쉽지 않다는 것까지 가고 있거든요. 경제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한번 꺾이고 나면 재건해야 된다. 네. 저는 민주주의를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형식 틀만 갖다 놓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로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이대로는 극우 파퓰리즘이나 이런 권위주의적인 독재자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세 가지. 시민 검토단은 아까 다 그 로또 당첨되듯이 의원 그런 식으로 고대 그리스처럼 뽑을 수는 없으니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숙려 민주주의라 그래서 시민 검토단을 꾸려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젠더 의제를 정리하게 하고 선택은 대중들이 하도록 하자. 우리가 이미 그런 실험을 했고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떤 언론과 정당에 대해서 배제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나치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거꾸로 시스템 자체,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정당이나 세력이나 사람들을 배제할 수는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걸 전투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오히려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을 드러내는 거죠. 괴벨스라는 사람이 나치 정권의 홍보 최고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선전선동의 귀재다, 천재다 소리 듣는 사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한테 너무 고맙다. 우린 늘 민주주의를 통해서 총통의 체제, 개개만 민족의 나라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처음 독재 그리고 총통이라는 자리를 만들기 전에 총선에서 일당이 되는데 31%로 일당이 돼요. 민주주의적인 선거였죠. 네. 그리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선전선동, 실은 흑색 선전, 또 가짜 테러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정당을 무력화시키고 독재의 길로 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분명히 시스템을 부정하는 쪽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타협할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선 세력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또 하나는 시민 불복종 운동 70년대 존 롤스라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주요 컨텐츠를 제공한 이 존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해서 혹은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이 흑백 차별 폐지 운동가의 주장에 입각한 불복종 운동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를 합니다. 네. 불복종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아직 이런 정도의 수단은 가지고 있어야 민주주의를 재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까 낙관주의의 희망을 구분한 건 이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낙관주의는 일종의 확률이죠. 확률이 50%가 넘는데 이런 건데 그건 아니고 희망이 있다. 길이 있어서 확률과 무관하게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희망이라고 부르는데 희망을 버리지 않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MZ세대가 좀 무관심해서 그렇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막 다른 생각들이 많아진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막 의회 권위 추락과는 좀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푸틴, 시진핑, 뭐 에르도한 또 헝가리 오반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공격 안 합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라도 민주주의의 틀을 쓰고 싶어 하고 네. 대놓고 공개적으로 민주주의 비난 안 해요. 그 오반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비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쁜 규칙이 문제일 뿐이니까 희망이 있다,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규제하고 정당과 언론을 재정비하고 정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인 시민 불복종까지를 통해서 결집한 시민이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 저는 시민 불복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촛불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퇴색했을 때는 시민 불복종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 책의 관점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이거는 저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네. 제 관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직선제를 87년 체제에 수용하고 나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죠. 국민들이 뽑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억도 우리 광명수 씨 세대는 못하시겠지만 체육관에서 국민의 대표지만 대표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뽑았어요. 네. 자기들끼리 90몇 %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었는데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성했는데 다만 이 책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인프라가 약합니다. 정당과 언론이 특히 취약한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 민주주의 완성까지는 우리가 갈 길이 멀고 그래서 퇴행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촛불 같은 시민 불복종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그러나 평화적인 선택의 길을 열어왔거든요. 중요한 건 뭐 누구냐 혹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 잘못했을 때 교체될 수 있다는 믿음, 그 과정에서 소수 기득권의 의중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이 질 수도 있고 다수의 의견이 때로 이겨서 반영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지켜오고 있고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서구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가 동아시아인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민주주의의 공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길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결국 민주주의는 개인에 대한 것이든 기관에 관한 것이든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환호하는 절반이 있고 좌절한 절반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환호한 분들은 권력을 보상으로 얻었지만 좌절한 사람들한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린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또 다른 기회가 우리한테 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할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이 세력도 그 기간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할 테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좀 더딘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의외로 숙성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민주주의가 뭔데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으로 보시면 좋겠고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네. 저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마인드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특정인이 아니면 안 된다. 특정 세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네. 사람이나 사람이나 세력을 믿는 건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권력을 낳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기구와 메커니즘, 시스템을 믿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겸손한 질문에서 나온다. 지시하고 단언하는 리더보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질문하는 리더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미국 MIT 공대에서 50년 넘게 조직 심리학을 연구해온 에드거 샤인과 실리콘밸리의 전략 컨설턴트인 피터 샤인이 쓴 리더의 질문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잖은 사장님들, 이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못 네. 알아듣는 최근 용어, IT 전문 용어들 막 나오면 물어보질 못해요. 그냥 다 아는 척 해야 돼요. 네. 근데 진짜 리더는 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프로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프로. 다음 주에 만나요.